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 자기 돈으로 산 집을 남에게 빼앗기는 사람, 그리고 평생 헌신했던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순옥 여사는 올해 68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과일을 팔았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낡은 2층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자기 집이었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하면 1층은 아들 내외에게 주고 자신은 2층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착했습니다. 29에 회사원으로 취직했고 32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순옥은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아들 내외에게 건넸습니다. 신혼살림 차리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 1층을 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지혜는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순옥은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주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퇴근하면 2층으로 올라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고 순옥은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내려가서 안아주었고 낮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자신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아기 안을 때 그렇게 안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어머님, 이 이불은 너무 낡았어요. 애기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새로 살게요. 어머님 반찬은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어머님 입맛이랑 저희 입맛이 다르잖아요. 순옥은 처음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쌓이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순옥이 1층 거실에 내려갔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애기 지금 자는 중이에요. 내려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애기 깰까봐 조마조마해요. 연락하고 이제 내려와 주세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집인데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생각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날 밤 순옥은 2층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둘째 손주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집이 좁다는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둘 키우기엔 이 집이 너무 좁아요. 방도 부족하고요. 지혜는 틈만 나면 집에 대한 불만을 늘어놨습니다. 화장실이 오래됐다. 마당이 너무 작다.
주차 공간이 없다. 순옥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아들 민수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2층까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애들 크는데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키워요? 그래도 여기 엄마 집인고 엄마가 우리 시작할 때 시작하게 해준 보금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집 사면 되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신경 쓰이면 같이 모시면 되고요. 대신 방은 제일 작은 거 드려요. 순옥은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 집을 두고 새 집으로 가자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순옥은 이미 예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요. 엄마, 지혜 친정 쪽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대요. 시세보다 싸게요.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시죠. 순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이미 결정이 난 듯한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팔아야죠. 그 돈으로 새 집 중도금 내고요.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며느리 친정 근처로 가겠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잖니. 알아요, 엄마. 그래서 새 집에 엄마 방도 따로 있어요. 넓고 좋은 방으로요. 순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자기 집 주인에서 남의 집 손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방 싱크대, 거실 창문, 마당의 감나무. 하나하나가 자신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집을 사던 날 처음 열쇠를 받았을 때의 벅찬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새 아파트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순옥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웃으면서요. 어머님, 새 집 정말 좋아요. 어머님 방도 넓고 화장실도 딸려 있어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순옥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환한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지혜야,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알지? 네, 어머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새 집 명의는? 지혜의 미소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건 저희 명의로 하려고요. 어머님은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잖아요. 순옥은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 재산으로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걸 모르거나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1억 8천만 원. 순옥이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돈을 받자마자 새 아파트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순옥은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정작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오래된 사진첩, 남편 유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순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잘 됐어요.
어머님 집 한 돈까지 합치니까 이제 새 아파트 중도금이랑 이사 비용까지 다 나오네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나중에 편찮으시면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요. 요즘 좋은 데 많더라고요. 우리 집 작은 방보다 요양원이 나을 수도 있어. 순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짐으로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2층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가지 않기로요.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미 싼 짐 중에서 필요한 것만 몇 개 골랐습니다. 옷가지 한 보따리, 통장과 도장, 남편 사진, 그리고 일기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순옥은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후련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식당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야. 미안한데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순옥은 그렇게 일주일을 친구네 고시원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밤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집한 돈 중에서 아들한테 준 게 1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 8천만 원. 거기에 평생 따로 모아둔 적금 3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옥은 작은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 근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임대료가 저렴한 곳,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찾았습니다. 역에서 5분 거리 15평짜리 작은 점포, 보증금 3천, 월세 8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거기서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간판을 달고 테이블을 놓고 주방 기구를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식재료를 샀습니다. 밤새 김치를 담그고 장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인의 밥상. 처음 한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순옥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고 밤 10시까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이 생겼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아저씨였습니다. 아주머니, 김치찌개 하나요. 순옥은 정성껏 끓여서 내놨습니다. 김치도 넉넉히, 밥도 한 그릇 더 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우리 어머니 밥맛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순옥은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아저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동료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애들 다 데려왔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 근처 회사원들, 동네 주민들. 하나둘 손님이 늘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점심시간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순옥은 바빴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 때보다 훨씬요. 저녁에 손님이 끊기면
순옥은 식당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거리가 자신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한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순옥이 사라진 걸 이사 당일 오후에야 알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전화 주세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지혜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왜 저래요? 우리 이사하는 날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화나셨나 봐. 화나시면 말로 하시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친척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가봤지만 그곳 사장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옥은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달라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지혜는 담담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혼자서도 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우리도 우리 살아야죠. 애들도 돌봐야 하고요. 지혜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니 훨씬 편했으니까요. 3달이 지나자 순옥의 식당은 제법 안정됐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나왔고 단골도 많아졌습니다. 순옥은 식당 위층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출퇴근이 편했고 돈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혼자 고생하세요? 가족은 없어요? 순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가족보다 제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 손님은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싶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민순의 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겁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썼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갔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 장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아빠가 돈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지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난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된대요. 나중에 갚을 수 있대요. 5천만 원? 우리 적금 다 깨야 하는데. 당신 장인어른이잖아요. 도와줘야죠. 민수는 결국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5천만 원을 지혜 아버지한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달 뒤 장인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수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그것도 빚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지혜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일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리고 싶어서 잘렸겠어?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민수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연락해봐요. 어머님이 돈 좀 있으시잖아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어머니 돈을 어떻게 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친정어머니면 도와주셔야죠. 우리 살려고 집까지 파셨잖아요. 그 집이 원래 어머니 거였어.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 될 거였잖아요. 지금 필요한 거지. 필요할 때 도와줘야죠.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결국 민수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은 죄책감에 제대로 찾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경찰서에도 가보고 주민센터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예전 식당 동료 중 한 명이 실수로 말해버린 겁니다. 순옥 언니요? 요즘 식당 차려서 장사 잘 되던데요. 민수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순인의 밥상은 점심시간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텄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고된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순옥은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민수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것 같았고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순옥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이라니. 넉 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찾지 않았으면서요. 뭐하러 왔니? 순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가 나섰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어머님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순옥은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같이 살자고? 내가 왜? 어머님도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 가족이랑 같이 계시는 게 낫잖아요. 순옥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테이블들, 벽에 붙은 메뉴판, 손님들이 써준 감사 쪽지들,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거였습니다. 난 힘들지 않아. 오히려 너희랑 살 때가 더 힘들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난 너희 집에서 손님이었어. 아니, 손님도 아니었지. 가정부였어. 내 집에서 말이야. 순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눈치 봤는지 알아? 내가 1층에 내려갈 때마다 며느리 얼굴색 살피고 손주 보고 싶어도 참고 내 방에서만 지냈던 거 알아?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지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난 다 들었어. 이사 가기 전날 밤에 민수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된다고 했지? 내가 편찮으면 말이야. 어머니, 그건. 그리고 내 집 한 돈으로 잘 사셨어? 새 아파트에서? 순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봐. 뭐하러 온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워요.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장인어른도 사업 실패하셔서 빚이 많아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도움을 청하려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취직하면 바로 갚을게요. 얼마? 3천만 원만. 순옥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 내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는 것 같아? 집 하신 돈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평생 모으신 것도 그 돈으로 이 식당 차렸어. 보증금에, 인테리어에, 주방 기구에 다 들어갔어. 민수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혜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요? 정말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라도 있어? 순옥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야, 너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지? 그냥 재산으로 봤어. 언젠가 내가 죽으면 물려받을 돈. 그게 나였어.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오해 아니야. 너는 내 집이 낡았다고 했지. 내 이불이 오래됐다고 했지. 내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했지. 결국 날 밀어낸 거야. 내 집에서.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넌 더 잘못했어. 어머니, 넌 알았어. 내 와이프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못 본 척했지. 아니, 내 편이 더 편했겠지. 어머니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했으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못났어요.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넌 이미 선택했어. 나 대신 그 사람을 택한 거야. 순옥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나는 이제 너희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너희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야. 요양원 보낼 생각까지 했으니까. 그냥 내가 진짜 죽은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막막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빌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옥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는 자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순옥은 카운터로 가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야. 오늘 번 돈 중에 남은 거 가져가. 어머니, 그리고 다신 오지 마.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순옥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민수는 10만 원을 쥔 채 일어났습니다. 지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식당을 일찍 닫았습니다. 위층 원룸으로 올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순옥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흐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건강하세요. 순옥은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더 잘 됐습니다. 겨울이라 국물 요리가 잘 나갔습니다. 순옥은 메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손님들이 특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맛도 맛이지만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에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하는데 괜찮아요.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세요, 사장님. 순옥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멋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68배 처음 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식당 앞에 벚꽃이 폈습니다. 순옥은 새벽에 일어나 식당 문 앞을 쓸면서 벚꽃을 봤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가라는 거요. 좋은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인의 밥상의 사장님, 이순옥. 그게 지금의 그녀였습니다. 몇 달 뒤 식당에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혹시 이순옥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김준호라고 합니다. 댁 아드님 이민수 씨 건으로 왔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께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님께서 증여하신 재산이 있는지 확인차 왔습니다. 증여한 거 없어요. 혹시 집을 파실 때 아드님께 돈을 주신 적은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1억 줬어요. 새 집 사는데 보태라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증여로 처리될 겁니다. 혹시 그 외에 더 주신 건 없으시죠? 없어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나중에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나서 순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파산이라니. 아들이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때 돈을 줬더라도 결국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순옥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저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김치찌개 더 맛있게 끓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손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변호사한테 들었어. 네, 제가 파산했어요. 다 제 잘못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서 왔어요. 마지막? 저희 아파트도 넘어갔어요. 다음 주에 나가야 해요. 지혜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려고요. 거기 공장에 일자리가 있대요. 순옥은 아들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순옥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옥은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도 푸고
반찬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어머니, 먹으라고. 밥은 먹고 가야지.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울지 말고 먹어. 민수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었어요. 어머니를 내쫓다시피 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건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오히려 배우게 돼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지방 내려가서 열심히 살아. 다시는 남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 네, 어머니.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난 이제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갈게요. 그래. 민수는 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민수가 나가고 순옥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먹던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단골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순옥은 가끔 그분들을 식당으로 초대해서 밥을 대접했습니다. 사장님,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할머니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옥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결혼 안 하셨어요? 했죠. 남편은 일찍 죽었고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같이 사시지 그래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게 편해요. 순옥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인의 밥상은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SNS에도 올라왔고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순옥은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대학생 여자애였는데 부지런하고 착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존경해요. 혼자서 이 식당 차리신 거예요? 응, 1년 좀 넘었어. 대박이에요.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순옥은 웃었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존경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순옥은 통장을 정리하다가 놀랐습니다. 1년 사이 돈이 제법 모였습니다. 식당 벌이가 생각보다 좋았던 겁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더 큰 식당을 차릴까? 아니면 그냥 모을까?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하고 싶은가가 중요하다는 걸요. 순옥은 단골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우리 같이 여행 갈래요? 여행? 어디로요? 제주도요. 제가 낼게요. 할머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같이 가요. 그렇게 순옥은 할머니 5명과 함께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순옥도 행복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평생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저도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요. 사장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이렇게 멋지게 사시고.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순옥은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돈, 가족, 명예?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것.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순옥은 69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젊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손님이 올까?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까?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요. 순인의 밥상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요. 1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지금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장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혜랑 이혼했어요. 순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애들은? 지혜가 키워요. 전 양육비 보내고 있고요. 어머니, 전 이제 제대로 살려고요.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요. 순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어머니, 나중에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찾아뵈도 될까요? 순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마.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순인의 밥상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직장인들의 단골 식당이 되었고, 대학생들의 맛집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이제 일흔이었습니다. 허리는 가끔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요. 어느 가을날 저녁 단골 할머니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참 복받았어요.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복받았죠. 여러분을 만나서요. 사장님은 정말 멋있어요. 이 나이에 혼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다니.
순옥은 웃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혼자 식당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순옥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았으니까요. 그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자신은 언제나 맨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이기적이라고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순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옥, 잘 살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며칠 후 순옥은 식당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식당의 모든 음식은 정성과 사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랑은 나 자신을 향합니다. 손님들은 그 글귀를 읽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순옥도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순인의 밥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옥도 여전히 그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가끔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다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용서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설령 용서한다 해도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 이제 순옥에게는 자기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내려놓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순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테이블들, 손님들이 써준 감사 쪽지들, 벽에 걸린 메뉴판. 이 모든 게 자기가 만든 거였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옥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특별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냥 자기답게 사는 것. 그게 제일 특별한 거였습니다. 순옥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작은 원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뭘까? 큰 집? 많은 돈? 화목한 가족?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그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한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이 기대되는 것. 거울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떳떳한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했고, 국을 끓여야 했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원하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하루. 순옥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가라는 것을요.
그리고 당당함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요. 늦게 피어도 당당함은 가장 오래 남는 꽃이라는 것을요. 순인의 밥상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순옥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도 그렇게 당당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순옥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밥을 짓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삶. 화려하지 않지만 충만한 삶. 외롭지만 자유로운 삶. 힘들지만 당당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나라는 것을요.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답게 사는 것.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집에서 당신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만약 손님처럼 살고 있다면 이제는 주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함은 언제든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은 어떤 꽃보다 오래 남습니다.